김현정의 뉴스 쇼.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감동은 어떤 걸까요?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공연단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왔는데요. 상당히 지쳐 있을 텐데도 표정은 아주 밝았습니다. 16년 만의 공연, 역사적인 공연,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 이번 평양 공연 얘기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들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을에도 공연하고 내년 봄에도 또 하고 남북 간의 사이가 늘 지금처럼 가까워서 이런 공연 뉴스가 더 이상은 큰 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꿈꿔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꽃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 비가 뿌연 미세먼지를 모두 씻어내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평양 공연 단소식부터 전해야 돼요. 네, 남북의 하모니 믿기지 않을 감동이었습니다. 예, 윤상 감독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남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요. 예. 앞서 어제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두 번째 공연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12,000여 관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출연진은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창을 했습니다. 예. 특히 남과 북의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이나 북측 노래 다시 만납시다 이런 걸 한 목소리에 부를 때는 관객들이 기립박수와 환호로 호응을 했습니다. 특히 가수 강산에는 라구요 노래를 부른 뒤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쏟기도 했거든요. 부모님이 실향민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자 객석에서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선희 씨 아름다운 강산 불렀고 네. 최진희, 백지영, 조용필 모두 뜨거운 갈채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 모든 공연의 그 사회는 가수 서현 씨 그리고 북측의 남성 아나운서 최우성이 맡았거든요. 예. 사실 서현 씨는 몸살에 걸렸었어요. 또 조용필 씨는 후두염 그리고 이선희는 대상포진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윤상 감독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고요. 그래요. 북측의 현성월 단장도 훈련을 거의 반나절 정도만 했는데도 남북 가수들이 실수 하나 없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게 공연을 마친 후에 만찬까지 하고 돌아온 거죠.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로 환속 만찬이 열렸습니다. 예. 김 부위원장은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측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을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화답을 했네요. 화답을 했어요. 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친 예술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오늘 새벽 3시 40분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예. 피곤한 기색에도 밝은 표정으로 마중 나온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워낙 지금 피로한 상태여서 저희가 오늘 아침 인터뷰는 좀 자제하고 네. 내일 여러분 이 가수 중에 한 명을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뭔가요? 네, 안철수의 출사표 이번에는 양보 없는 한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경입위원장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네,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합니다. 예. 거대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 폐해를 극복하겠다 이런 취지의 출사표를 내놓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안철수 위원장은 과거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다가 박원순 현 시장에게 이른바 그 아름다운 양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단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 역시 이제는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다 이러면서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선거 70여일을 앞두고 꺼낸 카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우리 당은 인물기거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희정 쇼크로 판세가 요동치는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추대했습니다. 예, 여야의 6월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당의 선거 레이스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선거 인터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아직 각 당 대진표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화제의 당사자 혹은 화제의 정당을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 보죠. 오늘은요. 공천 후보자 선정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 자유한국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는 6일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인재, 김태호, 김문수 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일각에서는 올드보이들 아니냐, 뭐 신선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와서요. 예, 이런 이야기들 이분과 함께 풀어보죠. 홍문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그 국가의 정체성 부분을 이번 지방선거지만 안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어떻게 골고루 할 것이냐.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번 선거를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네네. 지금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도 압승하는 거 아닌가? 이 분위기라면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높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나와요. 현장에서는 네네.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전혀 믿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국민들의 그 마음은 예. 역시 투표에서는 또 새로운 앙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과거 역대의 선거를 보면은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것이 적용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각종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예. 준비 안 된 그 이 전국의 현상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 특히 그 미투라든지 그 최저임금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서민 중산층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통할 거다라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파악하는 구도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인데 공천 작업을 다른 당보다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당보다 한 달가량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많은 그동안 인터뷰에서도 예. 우리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10개 지역이라든지 기초광역 같은 데 많이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 부분을 다뤄주질 않고 쓰질 않았어요. 저만 인정한 겁니까 지금? 예,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가령 경기염원 누구누구 또 상대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대비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만 미리 해놓으니까 이걸 그래서.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도 기울어져 있구나. 여당의 후보가 안 나오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소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서운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총장님. 아니 근데 속력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 공천 지역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걸 좀 여쭙고 싶었어요. 뭐 공천 신청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조그마한 신음소리는 나게 됐죠. 그런데 큰 틀로 봐서 당에서 뭐 누구도 이 부분을 크게 봐서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한 분은 없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안상수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 네네. 이쪽에 다른 분이 되고 나서 창원의 당원들 한 20명이 일어나서 창원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십시오. 지금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고 있고 안상수 시장도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서 말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봅니다. 당선을 가능한 것과 현역은 꼭 교체 지수를 저희들이 봅니다. 이 사람을 교체하냐 않느냐를 지역민에게 묻죠. 예. 이 부분을 본다면은 깜짝 놀랄 숫자들이 나와요.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서 교체 지수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과 전문적인 데이터와는 영 다르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인지도와 지지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평가 소위 교체 지수를 보면은 상상 외의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가장 반발이 큰 건 창원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 교체 지수에 입각해서 된 것이지 뭐 홍준표 대표 측근이어서 갔다가 이게 전략공천을 이런 얘기는 다 억측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가깝다고 해서 내놔갖고 지는 게임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정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이 공천의 중요한 이 상황에다가 대입해서 마치 떨어지면은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한국당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셨더라고요. 문고하니 이인재, 김태호, 김문수 이런 분들 올드보이라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자 이거 잘못됐다. 노인 모독이다.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더라고요. 홍문표 총장께서. 이 노인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에겐 부모고 국가적으로는 살아있는 역사의 정인이 노인이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 노인이라는 부분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은 공천심사에서 예. 노인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공천 심사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면은 노인을 이번에 공천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노인도 지방자치 선거에 또 지방 지도자로서 이제는 이끌 수 있는 수준이 와 있다. 노인을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떤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예. 버리는 식의 막말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청년과 여성을 우대하지면은 예. 노인도 우대하는 그런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왔었던 지금 지적은 그런 부분은 예. 이 일부 패널들이 좀 질이 떨어지는 패널들이 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를 할 때 예. 제가 듣기가 너무 거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세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당을 위해서 나오겠다. 이러니까 참 저희들은 대환영을 하는 것이죠. 대환영이다. 경험이 더 많은 분이 정치에 뛰어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공천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패널 얘기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전여옥 전 의원, 네. 김문수, 김태호, 이인재 계륵 리스트다. 살도 없는 닭갈비를 예정 생각해서 드시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글을 써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야를 통해서 이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국가적인 자격을 줘야 돼요. 국가 자격증까지 필요해요? 패널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패널이 아주 수준이 얕은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갖춘 분이 국정에 대한 어떤 문제를 논단을 해야지 전문성도 없는 분들 지금 패널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뭐 전여옥 전 의원이야 그 당 출신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증 이분도 자격증 필요한 수준인가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좀 그분도 채워야죠. 그래요. 네네. 뭐 전여옥 전 의원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수준에 떨어지는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참신한 인물을 내겠다고 애초에 발언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참신한 인물은 안 나오고 예전 분들만 다시 나오는가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참신한 인물이 못 구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더 준비된 분이 있는데 아직 풀지 않은 건가?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깜짝 놀랄 인물 있습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면 나옵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죠. 네네. 그 이완구 전 총리요. 네네. 천안과 보궐에 나온다는 얘기 들리던데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뭐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거군요. 이완구 전 총리 이제 선택지에선 사라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충남 도지사는 우리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했고요. 자, 그러면은 김문수 지사 얘기를 조금 해보죠. 뭐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광역단체장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 새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하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들 후보와 맞붙게 되는 건데 뭐 경기도에서는 3선에다가 지사까지 했으니까 강한 인물 맞습니다만 과연 서울에서도 통할 건가? 기반도 조직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후보든지 항상 부족합니다. 만족하는 후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지사를 2번 하고 그것도 수도권에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물론 저희들이 당선 가능성을 보고 제1야당에서 후보를 내지 연습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시장 지지도 50%까지 확보한 경험이 있고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서울시장으로서의 강점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무슨 서울시에 경험이 있습니까? 또 정치에 무슨 그렇게 큰 경험이 있습니까? 시장만 했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정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그분이 과연 시작해서 끝까지 뛸는지 그것도 저희들은 염려가 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도 포기, 이번에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지난번처럼? 하도 그런 일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요, 근데? 지난번이야 양보했다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은 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중에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정치판에 돌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단일화라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우리가 116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저쪽이 30석 아닙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좀 키워보려니까 자꾸 그 얘기가 슬슬 군부를 그쪽에서 빼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쪽이?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서울시장 단일화 없습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하면 그런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아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하되 TK 쪽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다가 양보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윈윈이 나중에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가정들이요. 글쎄 지난번에 그 유승민 그 대표 얘기도 조금 나와서 봤습니다마는 그 처음부터 정당 간의 그런 단일화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후보를 내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후보 내놓고 단일화는 없다. 예, 공관위원장으로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시작이니까요. 계속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 내놓으세요. 없는데 어떡하죠? 자격증 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홍문표 위원장 얘기에 의하면. 그럼 국가 자격 시험이나 한번 먼저 만들어 주시죠. 제가 그럼 가서 따볼게요. 청취자 3702님이 인터뷰 하시는 분들 자격증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네요. 물론 이제 방송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발언에 조심해야 되죠. 신중해야 되죠.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예. 또 막 쏟아내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종편 또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렇다고 자격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들 주시고요.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해 12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예. 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예. 법원이 오늘 오전 2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사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구속된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의료계 전체가 다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부터 의료계가 불구속 탄원 서명을 받았거든요. 단 사흘 만에 3만 2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예. 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죠.
최 당선인이 어제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요. 전공의와 간호사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된 이대 목동병원 사건 대책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이게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그 반대 탄원 성명, 불구속 촉구 성명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요, 대한병원의협, 시도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들이 보건의료산업노조까지 다 나섰어요. 이런 반발,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의료계와 법원이 주목한 지점이 달랐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이 바로 유죄라는 건 아닌데도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 뭔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혐의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는 지질 영양제 감염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아하.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왜 의사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느냐 이러면서 주로 의사 책임, 혐의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게.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지만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뭔가 증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세 사람이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 거군요. 법원은. 물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긴 했지만 병원에 추가로 남아있을 증거에 대해서도 또 병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사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료계는 그 의사가 주사를 놓은 당사자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건 전례를 봤을 때도 과하다는 거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긴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의료계가 점점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입니다. 요즘 의료계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이번에 이제 이 구속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고 했잖아요. 의료계가 안으로는 아주 확실하게 단합하고 있는지 몰라도 밖에서는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보면요. 신생아 유족과 환자 입장에서도 이 태도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던 의사가 우리 아무 책임 없어요. 그리고 감염의 책임 문제가 또 드러나거든요. 아무 책임 없다고까지 하지는 않았죠. 사과를 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잘못했지만 그걸 법적으로 우리한테 책임 묻는 건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심평원이 오히려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유족들은 의도성이 없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도 처벌을 받는다. 의료진이 정해진 지침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의협회장의 최대집 후보 굉장히 강성인 후보가 선출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케어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지금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싸움으로만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이게 이 이대 목동병원의 구속영장과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지금 커지는 것 같아요. 상황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의료 단체들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더 이 뭐라 그럴까 폭발력을 가지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행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행간은 뭘까요? 세 번째 행간은 나도 환자를 죽일 뻔했다는 간호사의 고백을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어제 이제 그 이대 목동 사건 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한 간호사가 그동안 나도 여러 차례 환자 죽일 뻔했던 적이 있었다. 한 번 주사약을 사용할 분량을 주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나눠 쓴 적이 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이게 다 이제 수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현실에서는 실제 병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수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지죠. 그러니까 정부와 심평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격증 얘기 때문에 시끌시끌하네요. 이원택님, 정치도 자격증 만듭시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자격증 얘기가 계속 시끌시끌하네요. 4554님, 국회의원 자격증이 제일 필요하다. 하셨고, 김영은 님도 국회의원 자격증 강화가 제일 절실한 거 아니냐 하셨어요. 1245님은 기자 자격제도 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구 님은 패널들 수준은 애청자가 알아서 판단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오늘 문자 받으면서 2부에서는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검찰이 6천여 건을 확보했다 그러죠. 재수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노조 파괴 문건 작성만 된 걸까요? 진짜로 실행까지 된 걸까요? 삼성 내부에서 노조 설립을 하려다가 해고를 당했던 분, 그랬다가 작년에 복직이 된 분이 있습니다. 조장희 씨의 얘기를 생생하게 직접 들어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호두과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호두과자가 있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자 이 호두과자 회사에서 네티즌 등 일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욕을 썼다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배상을 해주라 판결을 내놨다 그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 재판정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우리 주변에 숨은 영웅 한 분을 만날 텐데요. 선천적 외소증을 앓고 계세요. 이분이 10년 동안 폐지를 주었는데 종이컵 같은 걸 주었는데 40여 톤을 모았답니다. 예, 이걸로 장학금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이 사연도 함께 나눠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삼성그룹 19개 계열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성은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하고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던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난 거죠. 지난 2013년에 한 차례 문서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해서 무혐의가 났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삼성을 압수수색하다가 문건이 발견된 거고, 게다가 6천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들은 그저 문건 차원으로만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실행까지 됐던 걸까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노조 설립 주동자로 몰려서 해고를 당하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작년 3월에 복직하신 분이세요. 조장희 씨,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연결을 해보죠. 조장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어디 소속이십니까? 예, 저는 삼성 에버랜드로 알려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제일모직과 같이 합병된 삼성물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그래요. 네. 우선 이번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 6천여 건을 발견했다 뉴스 듣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2013년에 저희와 관련된 그 노사 전략 문건에서 저희들이 고소도 하고 많은 조사를 받았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문건 공개 소식을 듣고 많은 기대감도 있었고 반가운 마음 한편에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6천여 건이나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도 이제 6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으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저희 삼성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삼성의 관리 방법, 관리 방식을 생각해 보면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관리 방법을 되새겨 보면 6천 건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이 이제 노조라는 것이 삼성에서는 이제 불문율처럼 금기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노조 경영 준비하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다른 계열사의 사례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예. 삼성에서는 이제 뭐 매일 보고 형식 아니면 뭐 주간 단위 보고 형식 그리고 노조를 와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조 탄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력들이 있다고요? 많은 수가? 네. 뭐 각 계열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전략실에도 존재를 하고 오로지 그 일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팀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신문화팀 이렇게 해서 신문화팀,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 각 노동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뭐 문제 사원이라든지 친사적인 사원이라든지 분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이렇게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6천여 건의 문건도 아마 그 소속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6천 건 충분하고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매일매일 보고서 형식의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 기관들 뭐 경찰이나 검찰, 법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하면 아마 그 정도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그 6천여 건은 지금 공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에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노사 전략의 기본 방향을 조기화해 또는 고사화 이렇게 써 있고요. 직원들을 건전 인력, 문제 인력 나뉘어 놓았어요. 거기에 조장희 씨 페이지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굴 사진이 있고 주동자다. 노조 설립의 주동자다. 노사위원 3선을 시도했으나 낙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했다라든지 등등등의 뭐랄까요. 성향 분석이 쫙 써 있더라고요. 보셨죠? 네네. 문제 인력으로 분류가 되셨던 거예요? 네. 그때가 노조 설립하려고 하던 그때입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노조 설립 전에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6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노사협의회라는 게 삼성에서는 이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좀 변화를 모색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회사의 기준에서는 이제 문제 사원, 문제 인력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인력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일반적인 노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국가나 그 성과 평가가 보장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고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일단 최저 고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괴롭히기만은 하지는 않고요. 회유도 하죠. 어떤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담당하는 그 인사팀의 직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술을 먹자거나 밥을 먹자거나 얘기를 하고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원하는 고가와 원하는 연봉과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시켜주겠다. 뭐 그게 이제 제가 거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회사를 차리면 이 에버랜드 협력사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나가서 회사를 차려라. 그럼 우리가 협력사로 이렇게 좀 키워줄게. 나가라. 그런 회유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조건을 바꿔가면서 회유를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건에 나온 계획을 보면은 문제 인력 감축을 위해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체증한다.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네네. 이런 것도 겪으셨습니까? 저희 해고 사유는 17가지가 됐었고 그 징계 사유들은 사실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인정되지 않아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말이 안 되는 비위 사실이라고 캐낸 거 있어요?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메인 매출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노조를 만들고 나서 이건 돈이 좀 잘못 쓰여졌다고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자료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었는데 삼성그룹 홍보팀에서는 언론에 제가 경영기밀을 뭐 26만 건이나 유출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특허가 있는 기술, 이렇게 산업 스파이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형사 고소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무죄를 받았고. 또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개인 취향, 자산, 주량 이런 것까지 다 문서화해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그 힘든 해고 싸움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개인 취향이나 재산 주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1년에 해고 당하셨어요. 네. 근데 6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은 지난해에 복직이 된 건데 그 6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해고 생활이 길어질수록 뭐 경제적인 문제와 심적인 뭐 고통도 계속 가중되었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으로서 2년, 3년 이렇게 삼성이 저희들에게 노조원과 노조에 대해서 무더기로 막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해고 소송뿐만 아니라 일상이 이제 그 재판과 관련된 뭐 경찰, 검찰 조사, 재판, 뭐 변호사 면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생계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틈틈이 뭐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뭐 그때쯤에 이제 역부족이었었고 해고 한 3년 차쯤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계속 힘든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었죠. 노가다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거 뭐 정신과 치료받고 이 정도 우울증까지 겪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떤 분노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집이 되게 높은 층에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서 이제 뭐 자살을 생각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기억이 이제 계속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경우, 뭐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아이고, 그런 세월을 견디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승소, 복직에 성공하셨습니다. 복직하신 후에도 노조 활동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고. 바뀌었다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련된 방법으로 더 노조 탄압을 하고 있어. 세련된 방법으로 노조 탄압을 하는 식으로 노조 탄압이 바뀌었다? 네. 어떻게요? 세련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노조를 하지 말라거나 1차원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하면 탄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서 했었는데 그것들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범죄고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와 그 비노조원들을 이제 분리하고 그 노조원에 대한 이제 비판도 우회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원들 사이에 이간질, 왕따 뭐 이런 것도 당하세요? 그건 처음부터 있어 왔었고. 처음부터. 저는 해고돼서 밖에 있었지만 해고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음해라든지 허위 사실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허위 사실을 막 퍼뜨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고됐으면 대부분 해고된 사람들은 뭐 많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었고 뭐 범죄자다. 저도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사실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고 뭐 이혼을 했다. 뭐 바람을 핀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들 당사자들은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바람 핀다. 저 사람 이혼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사실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완전 가짜 뉴스가.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엮이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인성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유포하고 또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노조 탄압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방법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조장희 지회장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수사를 다시 한답니다. 지난번 2013년에는 무혐의로 끝났던 그것을 이제 새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재수사를 한다니까요. 기대를 좀 해봐야죠. 네, 그 삼성이 문호조를 견제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오너 일가들의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처음의 생각들을 누가 했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실행을 했는지 제대로 좀 밝혀지고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파헤쳐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에서 해고가 됐다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가 6년 만에 복직한 분이세요.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를 만났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삼성과의 인터뷰도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평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기대됩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억수로 애롭지게 퍼뜨고 이서 수락관에서 입하고 한번 해보입시다. 아니 적어와요 막 옆에. 이거 적어야 돼요. 아니 지금 힘들어요. 내용이 아니라 딴 걸 적어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투리 너무 엉망 아니에요? 이번 건 약간 발연기 냄새가 나네요. 오늘도 그냥 노력상 정도. 노력상 정도. 네. 백마당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저는 뭐 저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뭘 다른 걸 해봐야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선수를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먼저. 네. 다음에 한번 꼭 준비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상국님이 그 노래 부르셨잖아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다음. 근데 청취자 반응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했습니다. 제가 다 캡처해서 노 변호사님 보내드렸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백 변호사님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저도 주에. 뭐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재판정.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있습니다. TV 생중계 하는 거죠? 네, 하는 거죠. 이제 처음입니다. 아니, 본인이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이거 고려 안 돼요? 그게 작년 7월에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본인이 거부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까지 뭐 이재용 부회장 선거도 그랬고 최순실의 선거도 그랬고 다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 규칙 뭐하러 개정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까지 만에 하나 TV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면 그럼 대법원 규칙은 괜히 바꾼 거죠. 공공의 이익,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바꿔놓고 왜 아무도 적용 안 그렇죠. 시키느냐.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여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현직 대통령 첫 탄핵이 됐고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선고일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보고 알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약 재판받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심이나 2심 하급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과. 근데 이제 이런 전례가 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도 출석 안 할 확률이 거의 99.9%죠. 근데 만약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안 보이게 중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계를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요? 그거는 이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아무리 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까지 알 권리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아서 선고를 할 때 생중계를 한다면 출석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은 거의 안 보이면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은 거죠. 여러분 아십시오.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판사님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국민이 알게 되실 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1심 몇 년 예상하세요? 저는 25년에서 30년 사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형은 30년인데 25에서 30. 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25년 구형에 20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혐의 사실이 3가지가 더 많을 뿐더러 최순실 씨보다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건이 촉발된 거잖아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었는데 자기는 이 일반인하고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건데 저는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처음에 30년 구형했었을 때 원래는 무기징역도 사실은 생각했고 있었거든요. 검찰 측에서. 구형을. 네. 그런데 그냥 30년.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네,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특검팀한테 들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내에 좀 가깝게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5에서 30, 백 변호사님. 사실 이번 형사 22부 재판부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집행유예로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위에 소위 올려치기를 해서 맞아요. 법정 구속을 했죠. 최순실 씨도 20년 나온 것도 어떤 분들은 좀 적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2대 학사비리까지 하면 23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저도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게 최소 25년 그리고 30년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대로. 네, 저는 심지어 더 추가로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아니, 국정 최고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죠. 하기는. 그럼요. 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구형보다 더. 그래서 저는 뭐 최소 25년에서 30년, 35년 사이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넓게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제가 원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25에서 35 사이. 아니 아까 우리가 인터뷰 들었는데 패널 자격증이 필요하대잖아요. 우리가 이 타임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패널 자격증. 저희 정도면 자격증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10년의 텀을 두고 말하는 건 안 된다니까. 다음 주면 여러분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선고 내용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도요.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부터 외치고 가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호두과자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플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주제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가 2013년 7월 26일이었는데요. 그 5년 전에 우리가 항상 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이렇게 말하는 일간베스트. 오늘도 일베. 나왔습니다. 일베. 네, 일베 이제 광고비를 내고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자를 포장한 종이박스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하고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것이 써 있었어요. 아예 이 호두과자 지금 안 파니까 이름 말해도 되죠. 이름이 고노무 호두과자입니다. 고노무 호두과자. 이름부터. 그렇죠. 게다가 우리 또 대통령이 이제 그때 좀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추락주의. 예, 이런 식의 얘기를 썼고요. 더 모욕적인 거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하고 코알라를 합성해서 이게 노알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베에서. 예, 그 이제 문구형 이 스탬프도 함께 같이 팔고요. 그렇게 만든 스탬프를 팔았어요. 예, 그런 스탬프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에다가 그 스탬프도 찍었고 그런 스탬프도 팔았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이제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퍼지고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A씨라는 분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욕죄로 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다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 쓴 사람을 왜 나 모욕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봐준 거죠 말하자면. 그러네요. 기소가 나왔지만 재판부 민사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을 400만 원 청구했는데 1인당 5만 원씩 배상하라. 6명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죠. 고노무 호두과자 주인은 400만 원씩 1인당 받겠습니다. 그렇죠. 이랬는데 5만 원만 받아라. 어쨌든 5만 원이든 400이든 간에 모욕죄가 성립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1원이라도 주라 하고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모욕적인 악플을 달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걸까? 법적으로 아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할게요. 백 변호사님. 사실 뭐 이런 행동을 정당할 수 없죠. 이건 당연히 지금 뭐 고노무 호두과자니 뭐 추락주의니 코알라 합성 모양의 문구용 스탬프까지 팔았다는 행동은 정말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자 명예훼손. 하지만 인터넷에 이게 지금 아까 악성 댓글 정도, 악플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이 아니고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노무 호두과자를 향한 욕. 네, 욕이었어요. 이분들이 남겼던 것. 지금 우리가 방송에 할 수 없는 욕설. 뭐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었습니다. 그런 욕은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기준 없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저 사람 비난받을 만하니까 나는 인터넷에 욕을 달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욕먹을 짓을 했다고 해도 욕하면 안 된다. 그거는 스스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까지는 비난이나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따로 떼서 악플, 욕설을 달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모욕 맞기 때문에 배상 판결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배상, 모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말씀 안 드려도 제 의사를 아시겠죠? 저는 이거는 물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영원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영원 판결. 네. 그게 가능해요? 영원 판결이란 게? 판결은 그런 핑도가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판결이야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물론 욕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욕설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상황이나 그 당시 그 원고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그 정도 욕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약한 욕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상황을 더 고려했었어야 된다. 5만 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1849님.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세 표입니까, 그러면? 좀 듣고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사실은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임의로 나눠드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나눠드리고 법적으로 논리를 준비해 오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네. 이 사람 고노무 호두과자 이분 정말 명예훼손한 거 맞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자 명예훼손죄 당연히 해당해요. 이 고노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죠. 이건 친고죄예요. 그럼 사자 만약 명예훼손은. 고소를 했으면은 이 사람도 이거는 명백한 모욕. 명백하게 모욕이 아니고 명예훼손에다 모욕에다 다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제 참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또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일배만 나오면 굉장히 또 흥분을 하시니까 이 행동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본인한테 악플, 욕설을 단 사람들을 다 고소했어요. 다 고소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검찰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모욕죄는 되거든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이런 XX 하면서 막 누가 댓글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이 댓글을 달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 거하고 저기서 악플 단 거는 별개예요. 별개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정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뭔가 저 사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터넷 댓글 달아서 욕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욕을 다는 행위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 제가 아까 고민에 빠졌다는 게 이 고노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이 너무 잘못했잖아요. 너무 잘못했죠. 그리고 명백하게. 정말 욕할 만 하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혼자 생각할 그냥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모욕죄는 해당하지만 그래도 처벌은 하면 좀 그렇다. 초범이니까. 그래서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게 인정되지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돈은 민사죠. 이건 민사로 제기했는데 400만 원 청구했어요, 이 사람이. 400만 원 청구돼 재판부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모욕죄는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그냥 아예 풀어줄 수는 있지만 민사에서는 이거는 영원 판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영원은 그냥 패소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0만 원 청구했는데 1.25% 5만 원만 딱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5만 원이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소송 비용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소 판결이 아니에요. 최소한 모욕죄는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본인의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5만 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마치 법원에서 이걸 5만 원을 인정해 줬으니까 모욕죄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너무 잘못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100변, 이 논리 맞다 생각하시면 100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이분이 그 포장지에다가 그 고노무 호두 과자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요. 예. 그 옆에 보면은 그 빨간색 삼각형을 그려놓고 추락하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추락하는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추락주의 이렇게 써 있는. 네, 추락주의 게다가 중력의 맛.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하셨는지 참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 이제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 몰랐다고 그랬어요? 네,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럼 모르고 왜 호두과자에다가 추락주의를 썼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포장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모두 버렸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그 전에 일베 게시판에 이거를 광고비를 내고 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정도 의리와 그 정도 광고 효과를 내는 곳은 대한민국에 일베밖에 없다.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들만의 놀이문화로 봐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이문화로 받아들여라. 이걸 놀이문화로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떠한 사람들이 사실 저 같았어도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생각 물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처벌을 안 받았겠지만 그렇죠. 정말 몰랐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 고소할 만한 그런 자기가 그런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고노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 일베에 그걸 올린 사람,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변호사님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인터넷 댓글에 소위 말하는 욕을 할 정도의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으면 욕한다라는 게 어떤 분들, 이 청취자분들 중에 그건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자,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오찬미님. 정말 욕이 나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더한 행동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인 공간에 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논리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죄가 맞다. 모욕죄 맞다 하셨어요. 이준호 님도 어떤 경우도 모욕과 욕설은 참아야 된다. 역시 100변 지지하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석종건 님. 아니 그 호두과자집은 그렇게 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전혀 안 지고 간다는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판결 동의할 수가 없다. 7241님. 이성적으로는 100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 노변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정말 좀 그래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민사 재판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것은 너는 이거 모욕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판결을 낸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라는 식의 청구를 한 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되자 이 사람은 억울하다면서 민사소송까지 건 거예요. 고노무 호두과자. 자기가 자기한테 욕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정신적 그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못 살겠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돈 달라고 청구를 한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너는 그러면 그런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에 그 사이트에 그런 홍보를 할 때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욕할 걸 몰랐단 말이냐. 그 정도 각오하지 않고 자기한테 무조건 욕하면 혼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냐.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본인이 예견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걸 예견하고서 한 거였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돈을 달라고 할 정도까지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영원을 그런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판사님이 판결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이냐. 본인이 오히려 무슨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본인이 남들한테 국민한테 준 충격을 생각해야지. 백 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영원 판결을 했다면 이 사실이 모욕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조금 전 그 얘기했죠.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어요. 예. 기소유예라는 의미는 모욕죄는 되지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사재판부도 통상적으로 모욕죄로 인정이 될 정도의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예. 뭐 5만 원 판결은 거의 없고요. 최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5만 원을 인정했다는 건 기소유예랑 똑같은 의미예요. 모욕죄는 되니까 영원은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400만 원 청구해서 5만 원을 인정하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더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봐도 그렇죠. 모욕죄는 돼요. 모욕죄는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게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고놈의 호두과자가 잘했다는 게 여기가 잘못했는데 예, 거기서 그냥 욕을 하는 거 그것도 인터넷에 댓글로 예. 다는 게 과연 정당하냐의 의미는 예. 정당하다 100% 정당하다 볼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5만 원을 냈다라는 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서서히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 문자가 막 쏟아지네요. 6283님. 노변 지지합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혹시 6283님이 이 5만 원 물게 되신 분이래요. 듣고 계셨어요? 저도 당에서 2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먼저 해서 본인이 그냥 20만 원 주고 고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면 거죠. 끝까지 합의 안 한 사람들만 그렇죠. 지금 5만 원 소송까지 간 그분들 거군요. 정말 투쟁한 분들인데. 이분 얘기는 이렇게 합의를 당한 다음에 일베에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노변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반면에 7998님은 대통령 희화한 호두과자도 모욕이지만 그걸 모욕한 행위도 별개 사건으로 처벌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낫다고 본다. 백변지지 이렇게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닫아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요. 예, 이렇게 나왔군요. 네. 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플을 단 네티즌이 있습니다. 법원이요. 이 네티즌에 대해서 어쨌든 모욕한 건 맞다. 이건 모욕죄가 맞다. 5만 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에 대해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89% 대 11%, 89대 11로 이 판결 뭐라고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든 오늘 5대5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아요. 네, 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죠.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볼 때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생각, 지금 그 사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 변호사님도 좀 끄덕끄덕하세요. 네, 사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분노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 또 있어요. 아까 그걸 자랑했다. 20만 원 합의해서 그 사람들을 뭐 혼내줬다는 식으로 자랑했다는 것도 좀 웃기지만 이분이 노알라 사은품 아까 스탬프요. 그걸 주시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제 재판정에 법리적으로 따지자고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사례를 들으시고는 이 격한 감정을 누르지를 못하고 지금 문자들을 막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 이것도 감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모욕죄는 사실 별개라는 거 요거는 말씀을 확실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백 변호사님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노래를 하든지 뭐 하든 뭔가라도. 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우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외국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외신 뉴스를 보신 적이 있대요. 김영관님 문자입니다. 삼성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수준의 경영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라면서 아까 그 노조 탄압 문건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 주셨어요. 정미라님 권력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아까 그분 대단하시다. 최선영님 저도 대기업 직원인데요. 어용노조를 회사가 만들어서 조합원들 회유하고 협박해서 교섭권을 어용노조가 갖게 만드는
이분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제가 아는 선배도 삼성에 취직했다고 기뻐했는데 노조를 막는 일을 그분이 겪으시더라고요. 예,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그 회사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박민경님 문자들 주변의 경험담 위주로 지금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는요. 강원도에 사시는 우리 이웃을 한번 만날 건데 별명이 작은 거인. 네, 작은 거인입니다. 왠가 했더니 키 102cm, 몸무게 32kg, 선천성 외소증을 앓고 계세요. 하지만 10년 동안 종이컵을 주워서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해온 정말 마음은 거인 중에 거인. 저는 작은 거인 말고 작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뭐 종이컵 그거 모아가지고 기부하는데 얼마나 주었겠어? 얼마나 모았겠어? 하실 텐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제의 인터뷰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금자 씨 연결을 해보죠. 아, 이금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종이컵? 네. 얼마나 주우신 거예요? 초창기에는 한 3톤 안 되고, 한 4톤 못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계속 막 5톤, 4톤이 넘던 5톤가량에 가까이 쭉 해왔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거 평균 내가지고 대충 10년 계산해보면 40톤은 된단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는 계산 안 해고 그냥 한 대는 목적으로다가. 야. 계속 했어요. 아니 종이컵 그 한 개 무게가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가볍잖아요. 네, 3.5g 나갑니다. 3.5g? 네, 3.5g 나가요. 그걸 어떻게 모으면은 1년에 3톤, 4톤이 됩니까?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네, 없죠. 하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25kg에서 그 정도를 해와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세상에 그 3.5g짜리를 25kg 모으시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싶은데 아니 근데 저 처음에 어떻게 이 종이컵을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재활용하면 폐지잖아요. 종이박스, 아니 이게 신문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새마을 회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종이컵 모으기를. 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해보니까 좀 그런가 봐요. 주우러 다닌다는 게. 네,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런지 가는 게 아니라 거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혀 끌끌 차면서.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게다 여지껏 살아온 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자. 그래서 나한테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다. 그냥 해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걸 해내겠다. 남들이 못한다 그랬지만 나는 이걸 꼭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청소년들을 보람 때문에도 그만 못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살면서 이제 몸 이런 거보다도 그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배우지 못한 게. 그런데도 이제 주위에 우리 손녀가 대학을 간다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쩌나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자금 좀 줘보자. 그런 늘 이런 걸 하면서도 그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그리움이 있는데. 그렇죠. 아유 우리 선생님, 아이고 눈물이 터지셨어요.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이만큼 온 거죠, 세월이. 잘하셨습니다. 아유 얼른 눈물 좀 닦으시고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학교 보내셨어요? 그걸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잘 뭐 제가 주는 게. 제가 조사해 선생님 쑥스러우실 것 같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학생당 한 50만 원씩 용돈 주신다면서요. 학비로 쓰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가 제일 뿌듯하시겠어요. 그 애들이 그래도 제가 얼떨떨해서 잘 몰라봐요. 몰라봐요. 길 가다가나 이렇게 해서 막 안아주고 그러면은 빵 사드릴까요? 어쩌고 그래. 그래서
아니야 되지. 그러면은 캔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서 손에 쥐면서 마시고 해라래 그래요. 에휴,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몸 이런 거보다 몇 배로 힘들었다. 배우지 못한 게 몸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네네 그래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작은 거인, 작은 영웅. 원주에 사시는 이금자 씨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부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아유, 근데 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예. 냉장고에 가서 뭘 가지러 가서는 생각이 안 나서 돌아와요. 기억력이. 네, 정신이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공부 좀 한 1년만이라도 원 없이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맞아요. 아우, 그 원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금자 씨 앞으로 종이컵 좀 많이 모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외소증을 앓고 계시는데 10년 동안 종이컵 40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계신 분 이금자 씨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이성수님 주신 달란트를 정말 크게 쓰고 계신 분이네요. 감동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가 쏟아집니다. 지금 서울 하늘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목동 하늘은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 있나요, 이 비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뉴스쇼가 고른 오늘의 노래 5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유럽 대륙 상공에서 항공기를 통제하는 유로컨트롤이 지금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요. 15,000대의 비행기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